잘못은 시장이 아니라 내게 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카미는 삶 자체가 부조리였다.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1차 세계대전에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우연히 카미의 지적 탐구욕을 주목한 루이 제르맹 선생님 덕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카미는 노벨상 수상 후 연설문에서 제르맹 선생님을 어머님 다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마 제르맹 선생님이 없었다면 카미는 책을 쓸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삶을 보냈을지 모른다. 카미는 46세에 사망했다. 파리로 돌아가려던 중 친구가 자기 차로 가자고 했다. 이미 전철표를 끊어 놓았지만 카미는 친구의 차를 탔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것이 끝이었다. 카미는 생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이 가장 의미 없다 생각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평생을 부조리와 싸운 카미는 태어날 때도 부조리했고 공부를 할 때도 부조리했고 결국 부조리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부조리해 보인다. 어린아이가 패스트의 고통을 당하다 죽고 아기는 끝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다. 선인은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 한 번 꽃 피우지도 못하고 죽기도 한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카미는 관점을 바꾸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부조리하게 보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았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라고 써 있다. 자연은 그저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카미 역시 세상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천둥이 내리듯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보았다. 이유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조리한 해석이 세상을 부조리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투자시장도 마찬가지다. 투자시장은 부조리하지 않다. 잘못은 시장이 아닌 내게 있다. 이를 말한 사람이 찰스 앨리스다. 그에 져서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은 투자에 관한 이러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보다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마켓 타이밍은 사악한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는 체계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보았다. 시장을 마켓 타이밍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투자 시장은 원래 성질이 그러하며 인간을 골탕 먹이려는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마켓 타이밍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데서 투자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는 테니스 게임에서 영감을 얻었다. 프로의 테니스 경기는 아름답기 짝이 없는데 이는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며 실수가 적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실수를 줄이기보다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려는 행동이 앞선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아져서 아름답지 못하고 서투른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앨리스가 말하는 패자의 게임은 테니스 경기에 임하는 전문가들과 아마추어들의 차이점이다. 한쪽은 실수를 적게 함으로써 결국 이기는 게임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공격에 치중하다 자꾸 실수를 하면서 점수를 쉽게 내주는 지는 게임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는 투자 시장에서의 패자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거나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하지 못하여 너무 안정적인 자산 혹은 너무 위험이 큰 자산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투자란 실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런 면에서 투자를 잘하려면 지적인 능력보다는 감정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의 비밀 사묘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엄청난 문헌을 조사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해주고 있다.
그에 져서 21세기 자본은 170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0년 기간의 부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사실 피케티는 부의 비밀에 관해 쓴 것이 아니라 부가 불평등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1980년까지는 부의 불평등이 줄었지만 이후에는 계속 확대되어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봤다. 그런데 피케티가 분석한 부의 불평등을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 부의 비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부의 극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을 가지는 것이다.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 즉 자본을 투자해 얻은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고 했다. 그 유명한 식, R은 G보다 크다인 것이다. 자본 수익률 R은 5%, 실질 성장률 G는 1에서 1.5%로 보고 있다. 장기적 주식 투자 수익률은 실질 기준으로 6에서 8% 정도다. 국공채의 수익률은 이보다 낮다. 과거에는 자본은 주로 토지를 지칭하였으나 이제 부동산 자본,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가진 주식과 부동산이 중요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많아질수록 자본의 수익률은 낮아진다고 보았으나 기술 혁신 등으로 자본 수익률을 꽤 일정한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 마르크스도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못 본 것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거의 2000년간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이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러한 높은 자본 수익률과 더불어 자본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불평등의 원인이라 보았다. 이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함을 보여준다. 부를 이루는 출발점은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금융혁신으로 기업의 지분과 부동산의 지분을 소액으로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조건은 자본이 파괴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이나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그 값이 뚝 떨어진다. 이 기간 동안 세금과 자본 손실을 공제한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진다. 왜일까? 1, 2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이 대폭 파괴되었고 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도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자본 손실과 세금을 공제한 자본 수익률은 1%로 경제 성장률 2%보다 낮다. 프랑스에서 국민소득 대비 상속액의 비중이 19세기 20%에서 1, 2차 세계대전 후에는 2%까지 낮아진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보유 재산이 크게 손실을 입었던 때다. 우리나라도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몰락한 부자가 많다. 북한은 체제 변화로 갖고 있던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처럼 전쟁이나 혁명 혹은 체제 변화는 많은 것을 뒤바꿔버린다. 돈 1억 원을 연 5% 이자로 200년 두면 1조 7천억 원이 된다. 고조 할아버지가 1억 원 예치해 놓으면 후대가 1조 7천억 원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이 장기간 온전히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자본을 파괴한다. 공장이 멈추어 버리고 기계가 가동되지 않고 내버려져 있으면 폭격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한다.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 대공황, 혁명, 약탈, 금융위기 등이 없는 우량한 곳에 자산을 두어야 한다. 그곳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몇 군데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럽에서 추방되거나 학살을 피해 이주한 유대인들은 부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자본을 갖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본을 장기적으로 우량한 곳에 분산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조건은 상속을 잘 받는 것이다.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은 19세기 유럽이 배경인데
상속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처럼 묘사되어 있다. 당신은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누군가에게 거액의 상속을 받는 것이 부를 이루는 방법이었다. 그 시대 유럽 소설에서 상속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다. 소설 제인 에어에서 주인공은 모든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유산이었다. 숙부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한쪽 팔과 눈을 다친 로체스터를 찾아가 결혼을 하고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반전시킨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에서는 한 해 상속재산이 국민소득의 20%에 육박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매년 360조 원 정도는 상속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1, 2차 세계대전 후 좀 낮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득 대비한 상속재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성공한 벤처기업가나 대기업 CEO들의 연봉을 보면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도 사람이 똑똑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나 전쟁 없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상속의 비중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를 이루는데 상속의 중요성은 여전한 듯하다.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은 자본의 집중과 자본의 높은 수익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부를 이룬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의 대물림에 해당하는 상속, 그리고 그 자본이 파괴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의 비밀이다. 지금도 부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셋에서 벗어남이 없다. 이러나 저러나 토마 피케티는 3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자본주의 시장의 주인공은 자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량한 글로벌 자본을 가져야 하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의 동력은 자본이다. 모든 시스템이 자본의 투자, 생산, 보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으는 목표점에 빨리 도달하려면 자본을 보유하고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길이며 이 길을 갈 때 사회의 여러 시스템이 도와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엄청난 돈의 살포가 일어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기네 사회 동력이 멈추게 되었는데 어떤 수단이든지 사용하지 않겠는가. 다만 자본을 가질 때는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보듯이 자본은 파괴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전쟁이나 혁명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도 자본을 파괴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을 최대한 덜 받는 국가에 자본을 두어야 한다. 우량한 자본은 충격을 받아도 보궐력이 크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우량한 부동산과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사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을 갖되 충격에 강한 국가의 자본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자본을 가질 때 우리나라에 한정하지 말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자본을 가져야 한다. 가장 튼튼한 국가,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본을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이 좋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즉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골고루 경쟁력을 갖고 있다. 교육 수준도 높아 정책의 전달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국가의 틀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통화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미국은 달러 기축 통화이며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럽 유로화 등도 기축 통화에 속한다.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호주는 자국 통화에 달러라는 이름을 붙이고 달러 가치와 같은 궤도를 가려고 노력한다. 즉 강력한 통화에 자신의 통화 가치를 연동시키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 초에 영국이 자신의 파운드화 가치가 불안하자 마르크화의 일정 범위 내에서 패그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패그되지 않고 독자적인 통화를 갖고 선진국에 들어섰다.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려면 통화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둘째는 인구 구조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수적 불균형이 심하고 이제 인구까지 줄어든다. 인구 구조의 불균형 심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합계 출산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국가의 틀이 튼튼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24년과 1960년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지금은 23만 명에 불과하다.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고령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재정 적자가 누중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이 국가 채무가 나라의 틀을 약하게 만든다. 머지않아 닥칠 일이다. 셋째는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력이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화약고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이미 동아시아로 전략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 호주가 있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고 2, 3개월 후에 대만의 협을 둘러싼 미군 기지 현황을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보여준 것이 그러한 예다. 반면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극히 안정적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지로 공격하기 어렵고 미사일을 쏘더라도 워낙 거리가 멀어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북쪽은 캐나다가 광대한 영토와 산림으로 바치고 있고 미국 남쪽은 나프타 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가 있다. 넷째는 생존에 필수적인 농산물, 에너지 자급도다. 미국 중부의 광대한 농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미국 중부는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속한다. 에너지는 자급자족에 그치지 않고 수출까지 한다. 세계 1위의 해군력으로 세계의 해상수송 루트마저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을 99% 수입하지만 해상수송 루트는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밀 수입 루트가 끊기면 빵과 짜장면은 다 먹은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에 비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한 의자 위에 앉아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다. 미국의 기업 경쟁력은 이미 유럽을 앞섰다. 유럽이 미국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앞설 정도다. 미국은 자본시장의 하부구조 역시 잘 갖추어져 있다. 스타트업 같은 혁신 기업이 계속 나오고 이들을 성장시킬 사다리들을 가졌다. 반면 기업을 오래 경영하다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려 하면 기업 사냥꾼이 와서 기업을 새로이 개조한다. 새로운 것은 계속 생겨나고 낡은 것은 빨리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모른다. 승자도 있지만 패자도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생태계 내에 있지 않지만 이들의 지분을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그 부가가치를 얻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자본시장 하부구조에서 가장 막강한 장치는 기축통화다. 여차하면 통화를 푸는 것이다. 기업이 좀 위험한 일을 할지라도 종국의 국가가 기축통화라는 뒷배로 그 부작용을 줄여준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처럼 자본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기업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누군가 미국을 몰락하게 만들고 싶다면 달러 가치를 형편없이 만들어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중력을 공짜로 활용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은 자본을 활용하면 부의 축적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므로 이중 우량한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최우량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노동자들이요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한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존경하는 운용자 중 한 사람이 데이비드 스웬슨이다. 1985년부터 2021년까지 36년간 예일대의 학교 기금의 운용을 책임졌다. 1999년부터 20년간 연 투자 수익률이 12%에 달했으니 기금으로서는 놀랄 만한 수익률이다. 2010년부터 10년간 운용 수익을 보면 대학 평균 성과에 비해 초과 수익은 95억 달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은 103억 달러였고 대학들 중 상위 2%의 성과였다. 스웬슨이라는 사람 한 명이 13조 원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추가로 벌어준 것이다. 한 사람이 예일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해서 학교를 튼튼하게 만든 셈이다. 스웬슨의 업적을 높이사 예일대의 인문학 건물을 스웬슨 타워라고 이름 지었을 정도다. 스웬슨은 학교 기금이 운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운용 수익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아무리 운용을 잘한다 해도 기부금에 유입이 없으면 기금은 곧 바닥이 난다고 했다. 개인이 자산을 축적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산을 축적할 때 핵심은 저축이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저축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간에 틈틈이 인출까지 한다면 자산 축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장기적인 저축 프로그램을 갖고 저축하는 것이다. 중간에 주식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지만 저축은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장기적인 저축 프로그램으로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중간에서 돈을 써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자산 축적의 첫걸음이다. 이 단계가 충실하지 않으면 그 이후도 없다. 청년들과 자산관리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종잣돈은 안전하게 예금으로 마련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월급쟁이가 자산관리를 하는데 왜 종잣돈이라는 말을 쓰는지 의아했지만 우리는 부동산 위주의 투자 문화다 보니 종잣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고 이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목표하에 나온 말인 듯했다. 종잣돈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돈이지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는 필요 없다. 더욱이 초기에 종잣돈 마련한다고 예금으로 차곡차곡 쌓고 목돈이 되면 주식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금으로 먼저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목돈을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 투자로 바로 연결해야 한다. 집이냐 주식이냐. 집부터 마련해야 되는지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집은 임차해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론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데도 젊은 사람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낮은 이유가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대 초 출간되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는 주택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높으니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일본처럼 주택 가격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국가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이 되는 자산이다.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살아야 하고 인구가 줄어도 도시에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는 셈이다. 전설적인 주식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는 주식을 사기 전에 주택을 사라라고 하면서 주택 투자의 장점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다. 우선 주택은 투자재인 동시에 소비재이다.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주택은 거주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내 집에 거주하니 임대료를 안 낼 따름이다. 집을 보유할 때의 수익률은 집에 거주하는 서비스와 주택 가격 상승률 이 둘을 합한 것이다. 둘째, 주택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총수익률은 주택거주에서 오는 서비스와 물가 상승률을 합한 만큼의 장기 수익률을 얻는 셈이다. 셋째, 주택은 주택을 담보로 오랫동안 돈을 빌릴 수 있다. 그것도 낮은 금리로. 누구도 개인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20년 이상 원리금만 제때 상환하면 빨리 돈을 갚으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넷째, 주식은 남의 말을 따라서 금방 사지만 주택은 짧으면 수개월에서 길면 수년에 걸쳐 고민하고 결정한다. 이러니 투자 실패의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주택은 가격이 급락한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 주택은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된다. 하지만 주식은 가격이 급락하면 무서우니 팔아버린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투자해서 실패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는 사람은 널려 있는 이유다. 주택의 장점은 하나 더 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들 자기소개할 때 어디에 집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한다. 마포나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감탄의 소리로 화답한다. 약간 속물적이지만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이성을 선택하는데 부동산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 가운데 나는 주식을 얼마 갖고 있다는 사람은 못 봤지만 어디에 집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한 참가자는 숱하게 봤다. 주택을 갖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주택이 주는 숨겨진 장점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가계에 비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총가구 수 대비 주택 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이 102.2%인데 반해 주택 소유 비율은 56.2%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업형 임대업자보다 개인 임대업자가 주를 이루어 주택 가격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과다한 주택 보유 비중을 경계해야 한다.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그리스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세상을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지렛대 레버에서 나온 말이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부채, 자본을 말한다. 이것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처럼 레버리지란 우리가 도저히 움직일 능력이 없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학자금이 없어 의대 진학을 못하는 사람은 학자금을 차입해 의사가 될 수 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50이 다 되어서야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30대에 집을 살 수 있다. 부채는 삶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 하지만 부채 관리를 잘못하면 재산을 모두 잃거나 안토니오처럼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 할 수도 있다.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는 통상의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 수익률 이상 벌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레버리지는 손실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고 그 흐름이 안정적인 사람은 대규모 손실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있으므로 레버리지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 레버리지가 높은 이유다. 극단적인 손실이 오면 자신의 소득으로 극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는 삶에도 적용된다. 아이를 낳는 것은 많은 책임을 떠안기지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를 열어준다. 도전이라는 부담과 함께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살아가며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 과하게 피하다 보면 레버리지 수준이 낮은 삶에 머무를 수 있다. 미이르 대사인은 금융의 모험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잘 떠안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느라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후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은 책임을 떠안지 않고 회피했던 행동이다. 교육의 기회를 포기했다든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놓쳤다든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행동들이 주를 이룬다. 삶에서도 우리는 적정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너무 과다한 부담을 떠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책임과 의무를 과소하게 떠안으면 삶의 가능성이 축소된다. 레버리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암묵적 레버리지다. 명시적 레버리지는 좋건 나쁘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겉으로 드러난 만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확대한다. 암묵적 레버리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파생상품은 암묵적 레버리지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을 갖는 자체가 레버리지다. 리츠도 내가 직접 차입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차입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준다. 독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도 암묵적 레버리지의 대표격이다. 만기 시점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원금 손실도 없고 이자도 받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0.1%포인트 금리가 하락하여 마이너스 0.3%가 되면 원금 손실은 20%가 되고 마이너스 0.4%면 40%, 마이너스 0.7% 이하면 원금 손실이 100%로 모두 잃는다. 엄청난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이다. 암묵적 레버리지 이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보증이다. 부채와 보증은 구분해야 한다. 부채는 책임과 더불어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다. 반면에 보증은 삶의 가능성을 차입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험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고 하자. 만약 그 친구가 사업에 성공하면 친구는 부자가 될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 반면 친구가 파산을 하여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부채는 가능성과 손실이 모두 있지만 보증은 가능성은 없고 손실만 있다. 필자의 할머니는 잘 먹어서 망한 사람 못 봤지만 빚보증서다 망한 사람은 많이 봤다라고 하셨다. 가능성의 관점으로 보면 부채와 보증은 완전히 다르다. 둘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보증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연금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기초가 탄탄할수록 삶의 자유도가 높아진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잭 리처는 미국 육군 헌병 예비역 소령인 잭 리처가 미국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주친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수사에 권한이 없음에도 종횡무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간다.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면 다시 표표히 길을 떠난다. 잭 리처는 보수도 안 받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영화에 잭 리처가 연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잭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로이 돌아다닌다. 공적연금이 탄탄한 사람들은 노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자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의 날을 기다리기도 한다. 연금이 넉넉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다. 소득이 없으면 일을 시작했다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는 99%까지 왔는데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도만 더 높이면 물이 끓는데 소득 뒷받침이 없어 못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이 탄탄하면 자신의 일로 승부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노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확립한 사람들은 연금이 탄탄한 경우가 많다. 일만 시간의 법칙처럼 전문가가 되려면 매일 5시간씩 5일을 일한다 치면 7.7년 정도가 걸린다. 탄탄한 소득에 뒷받침이 없으면 지속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연금이라는 기초가 마련되면 자산관리의 자유도도 높일 수 있다. 노후의 연금은 젊을 때의 월급보다 낫다. 월급은 아프면 못 받고 성과가 안 좋으면 승진을 못해 월급이 오르지 않지만 연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가 상승만큼 매년 올려서 지급한다. 자산관리 중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도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 가능하다. 반면 연금소득이 없으면 손해가 난 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싼 값의 자산을 처분하게 될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제값을 받는데 그 기다림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탄탄한 연금이 뒷받침된다면
자산을 좀 더 수익성 높게 운용해 볼 수 있다. 이전에 근무하던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옆에 기아차 빌딩을 짓는 것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다들 공사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땅 파고 철골 기둥만 박고 있었다. 이것에만 반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기초가 다져지고 철골들이 이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빌딩 하나가 완성되었다. 탄탄한 기초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탄탄한 연금이 있어야 노후의 삶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노후의 삶과 노후의 자산 관리의 자유도를 높여준다. 이를 감안하면 노후의 자산 구조는 연금 플러스 X가 좋다. 연금이 생존을 위한 준비, X가 삶의 잠재성을 위한 준비다. X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각자의 것을 가미해도 된다. 연금은 본연의 안정적인 기능 이외에 연금의 안정성을 활용해 X도 가질 수 있는 부수적인 장점이 있다. 레스토랑은 스테이크에 동반되는 값비싼 와인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한다. 노후에는 연금이라는 스테이크를 잘 굽고 여기에 고급 와인을 팔아야 한다. 연금보다 자신의 잠재성 개발이 주는 소득이 더 클지 모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성장이 멈춘 시대 투자법에서 가져왔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기반이 흔들리며 결국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인구 구조는 이미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는 암울한 미래를 체감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도망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질문을 던진다. 장기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하는가?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땅을 떠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코끼리가 먹이를 찾아 하루 15km를 이동하듯 우리 역시 자산을 최적의 서식지로 옮겨야 한다.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세계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며 기회는 열려 있다. 이 책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에게 어떻게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